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세 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풍경 그래도 다르죠. 바깥 활동 한번 제대로 어려웠던 것과 달리 거리두기 해제로 모처럼 어린이날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소들에도 웃음소리, 뛰노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이었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어린이 헌장이 제정됐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또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누릴 시간과 공간을 주고 있는지, 부모의 강요로 어린이들이 사교육 스트레스에만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자, 어린이날 오늘만큼은 저도 함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제 5월 4일에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5월 5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6.1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두 분의 명예교수가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명품 지방시의 지방선거 내용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녹음 방송으로 어제 사전 제작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재목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두 분의 명예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1 지방선거가 정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이 됐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표차의 대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선거이고 최근 이 신구 권력 간에 정말 뜨거운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민심은 지역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오늘 명품 지방시에서 두 분의 명예 교수님과 함께 6.1 지방선거의 의미 짚어보고요. 또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역 공약도 두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길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두 분의 말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길게 잡았고요. 이게 사상 처음이죠. 대선과 같은 해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근데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만큼의 관심은 좀 상대적으로 받지는 못하는데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지방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유권자들은 더 유능하고 참 일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할 텐데 두 분의 교수님께서는 지방선거의 먼저 의미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재목 교수님 먼저 지방선거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좀 성숙된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한 3가지 정도를 이번 그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첫째로는 주민주권 실현을 확실하게 하자. 주민주권 실현.
이제 3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이제 성숙된 지방자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 주권을 실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 행복 중심의 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는 이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물량 위주의 성장 위주의 정책들 공약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제 성장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수축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시민 행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시민 행복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뭐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도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만 변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거든. 글로벌 수준의 시민 의식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류가 존중하는 보편적인 가치 이걸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문제 이거를 잘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에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한 SDG 같은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될 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따라주고 이런 좀 진전된 성숙된 지방자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박지민 교수님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방 정치도 네. 바뀌어야 되고 지방 행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시민 의식도 이제는 성숙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육동희 교수님께서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가 91년은 지방의회 선거만 했기 때문에 그 91년까지 따지면은 지금 8번의 선거를 했고요. 95년에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된 걸로 보면은 이제 7번의 그렇죠. 통합선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됐죠. 여러 가지.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뭐 중앙선거든 지방선거든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은 주민 교육의 기능이라든지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뭐 비판도 하고 요구도 하는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 교육이거든요. 또 지역의 화합과 통합의 기능도 있습니다. 선거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미래를 향한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선거는 이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후보들이 공약, 자질을 놓고 검증과 경쟁을 해서 합당한 대표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표가 대표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은 아직 대표를 제대로 선출하는 기능조차도 버거운 그러한 지금의 지방선거의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후보들이 공약 경쟁, 자질 검증을 통해서 지역의 일꾼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선거 기능과 과정 속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지금 기능이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기능 속에서 경선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7월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지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치러지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가 대단히 작다.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지방선거를 잘못하면 그 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제대로 기능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본 궤도에 이르고 있지 못한 문제가 그 작금의 지방선거의 실태고 또 이러한 선거로 우리가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우리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고 그럼요. 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 지방장고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그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이 지방선거의 그래도 이제 아쉬움 또 현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선 7기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좀 그래도 평가의 시간을 간단하게라도 갖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께서는 민선 7기 이게 뭐 사실 주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두 분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육도현 교수님부터 민선 7기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우선 뒤돌아보면 민선 7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 선거를 통해서 민선 7기가 이제 그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선 7기는 그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죠. 대통령도 이제 집권 여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여당이 됐지만은 국회 권력도 장악을 했고 이 지방 권력까지도 소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 지배를 했습니다. 기초의원까지 그랬죠. 우리 뭐 대전만 하더라도 네. 뭐 대전시장, 5개 구청장 그리고 시의회 다수당 22명 중에 21명이 한 당 소속이었으니까요. 네. 또 기초의회, 구의회도 56% 이상이 좀 그 일당이 장악을 했죠. 그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뭐 단점을 먼저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 그 원칙이거든요. 생명이고. 따라서 이러한 그 시구 간의 뭐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연의 역할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이 충실히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면에서 다소 좀 소홀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있죠. 이를테면은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한 당에서 했기 때문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었던 거죠. 이른바 충청권도 다 같이 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무슨 뭐 대립과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그런 지역 문제가 뭐 발목을 잡힌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마련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4년을 보낸 현 시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에 큰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성과면에서는 좀 성과면에서는 부족하네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우리 대전 시정이라든지 뭐 우리 충남 뭐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목 교수님께도 민선 7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지역의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전의 경우는 뭐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기에 시정이든 간에 성과와 함께 과실이라 그럴까 실패도 있죠. 그래서 뭐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성과를 나열해 보면은 성과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이런 거 쭉 나열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과거에서부터 밀려왔던 이 지연된 사업들이 민선 7기에 와서 많이 해결이 됐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혁신도시 문제,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에서 지역이 이제 30% 할당해서 뽑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는 되어 왔는데 매듭이 지어지지 않다가 민선 7기에 와서 어쨌든 그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시기가 그렇게 돼서 민선 7기에서 한 실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민선 7기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선 7기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은 조용한 가운데 착실히 전진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큰 사업을 벌여 가지고 도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걸 기대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그럴까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의 어느 시 행정부에 비해서도 사업 자체는 착실하게 진전을 시켰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시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여러 숙제들, 트랩 문제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또 이를테면은 공공 시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온통 대전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든지, 이런 루틴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점은 그거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오래전서부터 지적한 게 뭐냐면 대전이 정상적인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간다면은 그런 것들이 돋보일 수 있지만 대전은 지금 심각한 쇠퇴 위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아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인구가 153만 5천 명까지 2013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인구가 1만 명 이상씩 줄어서 지금은 145만 명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 대전시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통계 수치가 아닐 수 없고요. 98년에 우리가 광역시 인구를 초월했는데 광주광역시 인구를 초월했는데 지금은 광주광역시의
다시 역전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주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구의 이게 출산율 같은 자연 감소율도 있지만 사회적 인구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이전한 인구가 그 10년 동안에 한 15만 명이 이전했습니다. 수도권에 한 3, 4만 명이 가고요. 그리고 그 이동한 사람들의 내용이 전부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전의 미래가 상당히 이제 밝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도 점점 떨어져서 대전의 그 지역 총생산, 1인당 총생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국 14위,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의 경제력이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전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거는 대전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대전에 오는 것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익숙한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대전을 떠난단 말이죠. 네. 중기부도 떠나고 또 떠나는 것뿐만 향토 기업도 떠나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우리가 다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볼 때 대전이 해결해야 할 더 거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것인지 그리고 떠나는 대전의 인구를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고 또 실패한 유치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도시의 이 침체 문제를 회복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 지난 민선 7기 내지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리 대전 내 도시를 앞으로 적정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지 대전의 미래 비전과 도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 단기적 계획 그리고 도시 발전의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민선 8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민선 8기는 소소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반드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선출돼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민선 7기에 나온 새로운 충청권의 담화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입니다. 네. 메가시티는 원래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건 아니고 대전이 행정통합을 허태정 시장이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뚱맞다. 갑자기 행정통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와 시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완화된 담론이 나왔는데 그게 메가시티거든요. 행정통합보다는 마일드한 담론이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이 대전뿐만 아니고 충청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육동열 교수님 참여하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메가시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부울경 같은 데서만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 충청권에도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 담론을 만들어낸 거는 어쨌든 대전이
앞장서 가지고 주도해서 잘 이끌어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뭐 일단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오늘 좀 두루 하기보다는 대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시장 후보는 일단 허태정 대전현 시장과 국회의원 재선 출신의 이장우 전 의원 거대 양당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두 후보의 정책들을 두 분의 교수님과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공약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태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민선 7기 때에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공약들을 보면 생후 36개월까지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취약전 아동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 이 같은 지원성 공약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정책들도 많았고 교수님들께서는 이 공약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네. 그 아까 우리 대전의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게 마련이 됐고 또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서 더 강화 발전해 나간다 이제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은 이제 뭐 출생 후 3년간 3세 미만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게 단순히 출산 수당, 뭐 양육 수단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뭐 시도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이 수당 문제 또 출산 증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위원회를 만들겠다, 또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연계를 하겠다, 이런 이제 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안 중에 이제 하나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제시를 했는데 좋습니다. 이런 정책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젊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이거 외에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더 촘촘하고 더 전략적인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금 지원성의 정책들, 공약들을 이렇게 좀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글쎄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통의 지원 수당이라는 게 다 현금성 수당인데, 현금성 수당이라는 거는 이 장기적인 지속적인 효과를 못 내는 이제 문제점이 있거든요.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필요한 정책도 있지만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다듬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고 기대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지만은 대전이 지금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인구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 플러스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이 대전의 인구 감소의 문제를 전반적인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이 문제가 들어가야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대전을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일단은 요 정책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공약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박진복 교수님께서는 이 양육수당을 좀 확대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게 이제 그 지금은 3년 동안만 주는데 그렇죠. 요거를 더 그 지급 기간을 느리겠다, 확대하겠다. 취약 그래서 전까지니까. 네. 취약하기 전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서민들이 출산을 해서 애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복지정책적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인구정책적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만드는 출산 장려의 효과가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책의 의미라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별로 문제 제기할 것이 없고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육동일 교수님도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정책들과 이게 결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출산,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는 가장 그 심층적인 이유는 뭘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건강, 주택, 교육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복지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이 출산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돈만 확대해서 주면은 아기를 낳겠지.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다른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허태정 그 후보의 강조 공약 중에 하나가 앞서 박재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메가시티. 그 메가시티의 경제 협력을 이끌 충청권 실증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재묵 교수님 먼저 들어볼까요? 이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약이죠. 종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과 세종이 이 맞닿아 있는 쪽, 신대동, 대동 뭐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네. 그쪽에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종과 대전이 함께 운영을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충북까지 이제 그렇죠. 이어지는 그런 걸 만들겠다. 저는 신기술 실증 목적이 아니더라도 충청권 여러 시도에 걸친 국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는 메가시티 조성에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그걸 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육동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제가 마침 그 인수위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방 공약 문제를.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이제는 중앙 주도가 아니라 지방 주도입니다. 지방 주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이 결정하고 중앙에서 지원하고 이런 건데 가급적이면 지방이 자율성을 주고 주도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중앙은 지원하는 데 그친다.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함께 이제 인재 육성이라든지 기업 유치 같은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뭐 이 교통망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뭐 산업 벨트를 구축해야 하는 거 전부 중앙에만 요구를 하고 또 그걸 로비 경쟁을 해서 따오는 거를 최고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지방이 이런 문제를
도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획력, 지방의 역량, 지방의 준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항공 우주청 문제도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비롯해서 모든 국책 사업도 지방이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국익과 지역의 이익에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지방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으로 후보들이 내세운 뭐 산업단지를 뭐 구축해 달라, 또 뭐 경제 자유구역을 선정해 달라, 또 뭐 교통망, 철도망을 구축해 달라 이런 거는 그걸 하나하나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데 로비를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대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충청권의 상생 발전, 메가시티의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관의 개입과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도록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지침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이나 뭐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안을 내세울 때는 그냥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왜 내세웠는지에 대한 철저한 설득력을 갖는 준비와 정책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모든 공약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두 분의 교수님과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눈에 띄는 공약들이 대전 도시철도 3에서 5호선 건설입니다. 네. 네. 이 공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시민들이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2호선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으니까요. 네. 아니, 글쎄 이 큰 욕심을 내고 먼 미래를 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세우면 좋아요. 이게 동시 추진 공약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계획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2호선도 지금 지하화하냐 지상화하느냐를 놓고 지금 15년, 20년째 그렇습니다. 왈가왈부하고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3, 4, 5호선을 논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정부가 본다면 과연 대전에 이게 필요한지 대전의 인구가 줄고 지금 기존의 1호선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이라는 행정구역 속에서 3, 4, 5호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전 발전, 대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냥 우리 이거 하면 좋다 내세울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중앙 지원 없이도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낼지 이제 지켜보고 또 그게 있다면은 또 나름대로 제 역할을 저 심부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모초에 처음에 제가 강조했듯이 모든 공약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고 검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묵 교수님은 이 도시철도 3에서 5호선을 동시에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 이장우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논의를 일찍 꺼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3호선, 4호선, 5호선 이걸 꺼내 가지고 미리부터 논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3, 4, 5호선을 다만 내가 우려하는 거는 이거를 노선을 이미 노선까지 내놓고 그걸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2호선이 종료되는 해에 그
그 바로 이어서 이것이 동시에 세 개가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법정 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내년 9월까지가 될 거예요. 2년 동안에 걸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의 입장은 3호선을 하나 집어넣는다. 그래서 네. 그 3호선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우리 해야 됩니다. 네. 그 예타 신청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사업 시행 2년 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예타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간을 2년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예타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때 기본 설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최소한을 잡아도 1년 이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한꺼번에 3개를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급한 거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부담할 수 있고 다른 그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대전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계 정도를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X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호선이 그렇죠. 파남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동서축이 하나 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서남부 쪽에서 이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X축을 하나 우선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계획은 또 나중에 조금 천천히 세워도 좋겠다. 왜 제가 천천히 세워도 좋겠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 교통수단이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퍼스널 모빌리티.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활용해서 시내를 다니고 그다음에 또 더 급진적인 거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단 말이죠. 무인주행. 네. 예. 이렇게 그다음에 소카와 같은 이런 공유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과거의 제도와 교통수단에 기반한 이런 계획을 한꺼번에 세울 필요가 있겠냐. 조금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논의를 빨리 하는 건 좋습니다. 네. 잠깐 덧붙여서 이게 전국의 지방 공약을 보면요. 첫 번째 요구하는 공약들이 대부분 철도망 구축이에요. 뭐 이 동서 그 철도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서 동서 횡단철도 그리고 뭐 울산은 또 지하철을 놔야 되겠다. 경기도는 또 수도권과 연계하는 GTX를 놔야 되겠다. 아마 이거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내년 예산도 아마 충족이 안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방대한 지금 사업들인데. 지역마다 이게 뭐 관련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특히나 철도, 도시철도, 뭐 부동산하고 또 직결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런 많이 나오는 것 요인은 같아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기 도로 중심으로 많이 그 교통망을 짰거든요. 이게 최근에 와서 이 철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3, 4호선을 놓으면 좋은데 그걸 왜 놔야 되느냐. 네네. 대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건 아니죠. 3, 4호선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지하철을 만들 만큼의 당위성 또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뭐 메가시티라든지 또 뭐 기업의 유치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하게 부합이 돼야지 당위성이 공감이 되는 거를 내놔야지
그냥 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권자들의 뭐 표를 위해서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약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이정 후보의 공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정 후보가요. 네네.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어떻게 두 분은 보십니까? 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그 충남의 공약에는 넣어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게 넣어 있고요. 우리 대전은 조금 다른 형태의 은행, 이를테면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 이거는 이제 먼저 그 충남에서 요구한 충청권 지방은행은 과거에 그 1998년에 사라진 충청은행의 일종의 부활이죠. 네. 똑같은 부활은 아니고 이제 그동안의 금융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인터넷 성격의 은행 또 이른바 이제 인터넷 기반의 복합 형태의 지방은행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은행이 없어서 자본 역외 유출도 심했고 또 금융이 지금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청권 지역의 그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불균형하죠.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 지방은행의 설립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걱정한 대로 이거를 설립하는 데는 법도 바뀌어야 돼요. 뭐 대주주 지주 참여율도 좀 높여줘야 되고 또 예산도 한 3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하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역에서 저희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이제 우리 그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그 관련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또 금고 지정 문제도 이 지역은행을 해주면은 금고 지정까지 해줘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 자치단체 금고 지정.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지금 기존에 이제 은행들이 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대전은 이제 대전이 이제 과학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이른바 그 벤처 금융을 활성화해야 되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행을 대전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역시 이거는 이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 대전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대전의 이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추진될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박지목 교수님께서는 네. 지역은행 그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도 있었고요. 준비들이 그렇죠. 많이 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가 추진을 하고 시가 주도하는 걸로 이장우 후보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가 그 돈을 내 가지고 은행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건 아닌 거죠. 지역 은행을 이 민간인 중심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뒤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네. 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기업 지원 중심이든 종합금융이든 간에 은행의 형태가 어떻든 어떻든 간에 이건 지역 정서나 지역의 자존심 문제와 걸린 문제예요. 시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대전보다 경제력이 약한데 충청권보다도 경제력이 약한데도 은행이 그대로 있었는데 놔뒀는데 존치를 시켰는데 왜 충청은행만 없앴느냐. 여기에 대한 반감이라 그럴까. 아직도 많이 훼손 이런 것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자체는 지금 현재
그 출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법이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가 뭐 네.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은행에 저 지자체가 출연하는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가. 뭐 근거 지정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역은행은 해줄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시에 대세나 명품 지방시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뭐 지난 민선 7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전시장 양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짧지만 좀 주요 공약들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교육감 선거라든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어떤 유권자들이 의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다음 시간에 또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묵, 육동일 두 분의 충남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지방선거를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 마이클 잭슨의 밴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